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독서 시간은 비판적 읽기의 본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라는 지문을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판적 읽기의 다양한 방법들과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직접 지문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서 지문을 먼저 읽고 수업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수정하고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읽기의 방법 중에 두 번째, 주장을 중심으로 비판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지를 비판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고 있지 않은지로 살짝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필자가 이제 주장을 할 때 주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전문가 혹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예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의사는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저명하겠지만 백두산이나 화산 이러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사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주장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찾아서 비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표현 방법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 추가를 하자면 표현 방법에 있어서 비속어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우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글의 유형과 목적에 알맞은 표현 방식인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문은 설명문답게 정의나 예시를 잘 사용했는가? 논설문은 논설문답게 주장이 확실하고 근거가 믿을만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비판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죠. 비판적 읽기란 어떤 것이었죠? 글에 사용된 자료가 정확한지, 표현이 정확한지, 또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타당하며 공정한지를 따지며 읽는 것이었습니다. 비판적 읽기의 시작은 어떤 읽기였죠? 네, 사실적 읽기였습니다. 비판적 읽기의 요소 첫 번째로 글에 사용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것은 자료의 사실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글의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이것은 자료의 신뢰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사용된 자료들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적절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했는데요. 이것은 자료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판적 읽기의 요소 두 번째로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충실성이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또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비판적 읽기의 요소 세 번째로 필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이것은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또 한두 개의 사례로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전인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했는데요. 이 태도는 자기 입장에만 이로운 혹은 유리한 한쪽 면만을 부각하여 주장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논리성이나 합리성에 기대기보다는 외부의
권위나 정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비판적 읽기의 요소 네 번째로 글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비판적으로 읽어야 했죠? 네, 형식이었습니다. 또한 글에 무엇과 단어와 문장 사용 및 무엇이 글의 목적이나 유형에 비추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살펴봐야 했을까요? 네, 글의 전개 방식이나 또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판적 읽기의 요소 다섯 번째, 글에 반영된 필자의 가치관이 바람직한지 또 사회와 문화의 이념이 인류 보편적인 정서나 가치에 비추어서 옳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읽을 내용과 관련된 사진 자료 3장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누군지 다들 아시나요?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인 아리아나 그란데죠. 이 가수가 노래와 춤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이 비기 몬스터, 이게 비건을 뜻하는 또 다른 미국의 말인가 봐요. 비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스타그램에 비건 관련한 자료들이 떴습니다. 게시글이 무려 39.8만 개로 굉장히 많죠. 영어로 치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시에서 갈 수 있는 비건 식당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사진 자료 3장은 모두 다 비건에 관련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비건에 대해서 들어보았나요? 비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어떠한 개인이 철학적인 이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동물성 식품들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식품들과 채소류들만을 섭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비건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건들이 왜 비건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친구 중에 H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17살 때부터 비건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뚜렷한데요. 선생님의 이 친구 H가 7살 때 유치원에서 소를 도축하는 농장에 견학을 갔다고 해요. 소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소인데, 네. 이 소를 도축하는 농장에 갔는데 소가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 중에 머무르는 한 장소였겠죠. 근데 거기 있던 소들 중에 한 마리랑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의 눈망울이 정말 사람과 똑같고 제발 날 좀 살려줘 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소의 눈망울을 마주한 그 순간부터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그 소의 눈이 생각나고 오늘 내 식탁에는 소가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굉장히 심하게 검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의 정신에 트라우마처럼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고기는 이미 먹지 않았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에서 육류를 거부하고 먹기 싫고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식에서 고기가 나와도 급식에 고기를 먹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먹는 채소들과 먹을 게 정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던 영양바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선생님의 친구 H처럼 비건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비건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면 이 사진은 MBC에서 진행했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선생님이 캡처해서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돼지에게 운동장을 돼지에게 햇빛을 이라는 다큐였는데요.
우리가 이따 본문에서 만나게 될 배터리 닭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닭들이 머무는 공간이 어떤가요? 굉장히 협소하고 작죠.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치킨을 먹기 전까지 닭들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 생명만을 유지를 하다가 죽어서 치킨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보면 아까 보았던 그 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만 먹고 살을 찌워서 바로 식탁으로 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닭장과 아까 선생님의 친구가 보았던 소 도축장에 사는 소들이, 이러한 동물들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거치는 과정이 어떨까요? 인간에게 인권이 있듯이 동물들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동물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나요? 비건들이 비건이 되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동물들이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죽어나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과정에 반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2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오늘 무슨 읽기를 하죠? 네, 비판적 읽기를 하죠. 첫 번째로 필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에 드러난 필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2가지 학습 목표 한번 잘 따라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을 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라는 글인데요. 글이 길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혼자 설명하면서 읽으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적혀져 있는 4가지에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주제 문장에는 형광펜을 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 형광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문장의 분위기와 중요한 문장을 딱딱 짚어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런 접속사에는 세모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문단별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작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주제들을 문단 끝에 메모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글을 읽어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읽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글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를 매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문단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동물을 학대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당연히 안 돼. 우리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 한 마리의 치킨이 사실은 학대를 당한 뒤에 올라온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공정 과정을 본다면 사람들은 수긍하고 인정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성공을 거두곤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예시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사육하는 이른바 배터리 닭장. 아까 앞에서 사진을 보고 넘어왔죠. 이러한 닭장이 2012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에 대한 성공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자, 이 뒷문장에 중요한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뭐죠? 바로 하지만입니다. 이 뒷문장부터 내용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 뒷문장, 즉 뒷문장 보면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가졌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자가 문장을 어떻게 끝내고 있죠? 그렇죠. 질문을 하면서 끝내고 있죠.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바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단에서 핵심 단어는 그렇다면 도덕적 지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문장에 여기 1문단에 소주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인 주제 문장을 이용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이 문단은 글을 시작하면서 서구와 17세기에 사람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견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동물을 어떤 존재로 여겼죠? 네,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심지어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무엇처럼 여겼다고 하고 있죠? 네, 기계처럼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동물을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식 농장이 아까 우리가 사진도 보고 왔던 배터리 닭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현대에도 배터리 닭장과 같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과거에 생각해왔던 우리의 동물에 대한 견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의 주제 문장은 따라서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번 빨간 펜도 쳐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공장식 농장의 출현이 중요하고요. 앞서 설명했던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 아니면 기계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공장식 농장의 출현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3문단도 한번 볼게요. 이 3문단은 뭘 설명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과거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 뒷문장에 바로 중요한 접속사인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즉 사람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도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령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을 해도 그게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이나 고통과 같은 것인지 혹은 꾸며서 그러는 것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서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 3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는 동물이 느끼는 감정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인간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3문단에서 중요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입증이나 확신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주제 문장에 밑줄을 쳐보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이 설령 부분, 이 뒷부분 주제 문장도 찾아봅시다. 자, 그러나와 설령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었는데요. 보통 이 접속사 앞뒤로 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곤 합니다. 이 설령 뒷부분은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보다는 앞부분,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두 부분이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문단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비록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나 사람들이 감정을 정확히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약속처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는 동물의 감정, 쾌락이나 고통을 명백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무엇이 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칠게요.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라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 문장에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여기부터 밑줄을 치면 되겠어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물은 어떤 대상이에요? 동물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문단까지 보면은 필자가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나요? 우리는 동물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정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단 5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5문단에서는 복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 복지의 포괄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중요한 접속사.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는 마치 진실, 자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처럼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즉, 또 접속사가 나왔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라고 생각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람마다
그 개념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장을 끊어서 주제 문장을 찾아보면 즉 뒷문장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로 생각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일단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다. 이 뒷문장은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문단. 그렇다면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이 되어야 할까요? 동물일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뒷부분에 이를테면이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개를 기른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복지를 생각한 걸까요?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한 복지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복지. 예시 두 번째예요. 또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대요. 사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역시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한 복지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복지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뒤를 보면 위의 세 경우,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복지, 세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라는 동물이 느끼는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포획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물의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 필자는 그렇다면 복지에 대해서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일까요? 동물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 필자는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지는 여기 말고 밑에다가 쓸게요. 복지는 동물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세 경우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복지를 생각한다면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 문장을 찾았으니까 중요한 단어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단어 뭐가 있었죠? 동물 복지의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세 경우에 대해서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7문단입니다. 바로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지만 비만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를 굳이 개나 아동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인간에게나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복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뒷문장이 이 문단의 가장 중요한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단어에 빨간 펜을 칠해 볼게요.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고 인간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 가능한 일이다. 이 문장과 단어들이 중요하겠습니다. 7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 문장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물 복지에 무엇을 마련해야 된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8문단입니다. 8문단은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복지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동물의 욕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었죠? 그렇죠. 바로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욕구는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과 같이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소극적 욕구는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격이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특히라고 하면서 후자의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복지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후자의 경우가 뭐에 속하죠? 소극적 욕구에 속합니다. 이 뒤에 가령이라고 하면서 또 가정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죽음의 경우는 어떤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죽음을 거부할 수 없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이 마땅히 배려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훌륭한 복지다 라면서 필자가 생각한 훌륭한 복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 문장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문장. 중요한 것은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복지다.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는 뭔가요? 필자가 주장하는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 동물의 욕구가 적극적인 욕구에 가깝나요? 소극적인 욕구에 가깝나요? 필자는 소극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복지의 개념과 연결된다고 하고 있고 또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따라서 고통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이것이 훌륭한 복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8문단의 주제 문장, 소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훌륭한 동물 복지의 개념. 필자가 생각하는 훌륭한 동물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구문단을 볼게요. 사람들은 결국은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를 한다.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동물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에게 입증을 하라고 할 수도 없다. 뒤에 남아있는 다만이라는 접속사. 다만 뒤에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뒷문장이 주제 문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동물에게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동물이 아파하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의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 밑에다가 쓸게요. 이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동물 복지의 기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단어 뭐가 있었나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따라서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인 신문단을 읽어볼게요. 시작부터 뭘로 시작하고 있죠? 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므로 라는 문장 뒤에 바로 나온 문장이 필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은 배제하고 최소화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며 또 뒤에 결국 뒤에 한 번 더 문장을 정리를 하겠죠. 동물의 복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인간이며 동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인도적인 행위이다 라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우리가 인간이 동물의 복지를 책임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다 라고 필자가 이렇게 신문단에 걸쳐서 필자는 우리가 인간들이 동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라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필자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시나요? 이 글의 단원이 비판적 읽기였던 만큼 여러분이 필자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은 필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어떤 글이죠? 네,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글을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글을 읽으면서 숫자를 1부터 10까지 매겼는데요. 1부터 10까지 문단들을 서론, 본론, 결론에 나눠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서론에 해당하는 문단은 몇 번이었을까요? 1번이었습니다. 1번은 서론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죠?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네요. 다음은 본론으로 넘어가서 본론을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본론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숫자 몇 번에 해당할까요? 2번과 3번 문단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동물이 어떤 대상임을 인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동물이 복지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17세기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동물의 개념과는 현재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본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문단은 숫자로 몇 번에 해당할까요? 5번, 6번, 7번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이 문단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는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마련해야 하죠? 동물의 복지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본론 세 번째는 결국은 위에서 말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 제시했습니다. 자, 이 본론 2를 객관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가능성으로 보면 되고, 이 8문단은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통을 줄여주는 것. 복지의 측면에서는 어떤 복지였죠? 소극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동물 복지였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에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었나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강력하게 실려 있었죠. 문단 번호는 10문단에 해당을 하고 우리 인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을요?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며 인간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에 말했던 내용을 총정리를 해서 동물 복지에 무엇이 필요하다?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그런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 인간이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 크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모두 잘 이해하면서 따라왔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다시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글을 다시 읽으면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글에 사용됐던 표현 방식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용됐던 우리가 확인한 표현 방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정의도 있었고 예시도 있었고 또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 방식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표현 방식이 글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이 어떤 단원이라고 했죠? 비판적 읽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비판하면서 한번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제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까지 학습 활동 문제를 모두 풀어오세요. 학습 활동. 문제를 풀고 수업 시간에 담당 국어 선생님들과 함께 답을 확인해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